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는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주돈이라는 사람이 쓴 시고, 하나는 소동파가 쓴 시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두 분 다 송나라 때 시인이죠. 제가 시를 지금 한 40개를 넘게 읽었는데, 50개를 거의 가까이 읽고 있는데, 송나라 시인을 한 분밖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저번에 이청조, 그 당나라와 송나라 역사 다른 걸 비교를 하면서 항우를 얘기할 때 이청조를 잠깐 얘기를 하고, 송나라의 시인들이 이제 거물 같은 시인지 한두 명이 아닌데, 송나라 시인을 내가 좀 게을리한 것 같아서 반성을 하면서 고르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두 분을 고르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언제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를 읽을 때 이 재미 중에 하나는 의외성, 생각지도 못한 거를 탁 떠올리게 해서 자극을 주는 게 시는 아주 묘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 주돈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시하고 소동파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시인이 쓴 시하고 두 개를 한번 견주어서 읽어보면 송시의 어떤 아주 작지만 한 측면을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를 읽고서 견주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주돈이의 이제 제춘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춘만이라기도 하고 하죠. 보통 이제 만춘이라고 그러는데 늦봄이죠, 늦봄. 제라는 말이 여기 이제 붙었죠. 제. 보통 제화시 이런 말 쓰잖아요. 제라는 건 원래는 그 그림 아니면 글씨, 그 동양에 보면 그 글씨인데 옆에다 뭐 많이 적어 놓잖아요. 그럴 때 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이나 글씨를 보고 그 옆에 쓰는 걸 이제 제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멋진 풍경을 이거나 생각이 났을 때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할 때 쓰거나 감상평을 시를 쓴 거를 이제 재화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상으로 돼서 그냥 쓰다라는 말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로 변했죠. 이것도 이제 늦봄에 붙이다, 늦봄에 쓰다, 아니면 늦봄, 그래도 상관이 없죠. 보겠습니다. 한번. 화락 심은 엄석휘 호나수점 박림비라 음여 소립 란간회하니 요견 초어 일로 규로다. 꽃이 진 살인문이 석양에 닫혀 있고, 저물녘의 까마귀 몇 마리가 옆에 숲에서 난다. 시를 읊조린 여 다음에 난간 밖에 잠깐 서 있자니 멀리 보인다. 이 초동과 어부가 한 길로 돌아오는 것이 멀리 보인다. 이런 정도의 시죠. 여기도 어려운 구절이 없죠? 고사 없죠? 문장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구절에 호나수점이라고 그랬어요. 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까마귀가 새카마니까 이게 공중에 흩어져 있는 점처럼, 공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여서 수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재치 있게 표현을 했죠. 여기 이제 화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은 봄이 사라진 거를, 봄이 이제 끝난 거를 알 수가 있죠. 봄이 끝나고 석휘라 그랬으니까 점을 여기고, 여기 까마귀 나란다니다 그랬으니까 남방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까마귀가 까깍 하면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초와 어부잡이와 이
저기 나무하는 사람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요런 거 그 어떤 배경이나 세팅이나 움직임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한시라 그러면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풍경, 느낌, 정서 그런 거죠. 이게 주돈이라고 우리 보통 하라 하면, 주돈이는 이 엄청난 송대의 그 성리학의 선구자로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이제 명도와 정의와 정호, 형이 명도고 동생이 이천 선생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형이고 명도가 동생이 이천이고, 그 이천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주자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명도와 정의 형제를 스승으로 두고 친족 관계이기도 하고 스승이었죠. 그래서 명도는 이 시를 보고서 그 논어에 보면 무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우리 이거 하여튼 봄에 그 새 옷을 갈아입고 그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무장에서 바람 쐬고 돌아오리라, 뭐 그런 느낌 얘기했더니, 이제 증자의 아버지가 이제 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나는 뭐 벼슬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이 봄날 이 날씨 좋을 때 이 여유롭게 놀면서 그 돌아오는 그 봄날의 느낌, 그걸 잘 파악했다고 이제 무장은 얘기를 하는데, 이 시에서 그런 무장에서 보이는 증점을 난 인정한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과 같은 어떤 그 따뜻하고 온화한 기상, 그거를 이제 명도가 이제 이 시를 두고 평을 했죠. 그러니까 뭐 논어, 공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거는 철학자, 굉장히 유명하고 이 심오한 철학자인데, 철학자가 쓴 서정시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틀림이 없다기보다도 서정시라고 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명도도 시를 좀 썼습니다. 명도도 시 많이는 안 쓰고 한 30편 치면 안 되는데 30여 수 정도가 되는데, 명도의 시도 이 대철학자가 쓴 명도의 시도 대부분 다 서정시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철학의 이치를 다루는 시가 언제 한번 다룰 텐데 있긴 하지만, 이 서정시가 대다수죠. 굉장히 의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대부분 서정시를 썼다는 게 재밌죠. 여하튼 전문은 봄날 그 황혼역의 고즈넉한 그 서정,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정을 흔히 말하는,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 초어라고 나오는데, 보통 초어는 초동하고 이제 어부는 그 뭐라 그러죠? 은자의 상징입니다. 은자. 근데 여기서는 은자로 보기는 그렇고, 아마 이제 일반 백성들을 얘기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황혼역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서유기를 읽어보면, 서유기는 애들 작품도 아니고 생각보다 작품이 아주 깁니다. 아주 길고, 그 손오공이 나타날 때까지 앞에 그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도입 부분이 아주 재밌는 게, 이 초어가 어부와 이 초동 나무한 사람이 둘이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그 서유기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이제 은든 고수죠. 은든한 두 초동과 어부가 이 손오공 얘기를 하면 도입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 읽어보면 뒤에 뭐 세헤라제드가 그 왕하고 하는 얘기가 저기 하긴 하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왜 여성을 혐오하게 됐나, 거꾸로 얘기하면 왜 여성의 매력을 남자들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고 거기에 매력에 붙들리고 마는가에 대해서 한 도입부가 엄청나게 긴데, 그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이 인트로덕션 아주 재밌는데, 그래서 이 초동 어부하면 숨어 사는 은자 대한 얘기가, 이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게 쓰였다라는 것도 아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철학가라고 뭐 다 철학시만 쓰냐, 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엔 좀 더 다른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송나라 때 시가 당나라 때 시와는 갈라진다고 차이가 난다고 굳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의 일상화 경향입니다. 시의 일상화. 그러니까 뭐 생활 뭐 시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재를 시로 썼다는 의미에서 일상화이고 생활시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시를 그냥 늘상 썼어요. 시 쓰는 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송나라 때의 시는 양으로 따지면 당나라 때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반드시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간접 증거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전당시라고 하는 당나라 시 전집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가 당나라 역사를 통틀어 시인들을 다 전집을 만들었는데 6만 수가 채 안 돼요. 많죠. 6만 수 어마어마한 양인데 6만 수가 채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두보 같은 걸작 시인들이 다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 가장 시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백낙천을 들죠. 비파행 쓴 사람. 시 몇 번 제가 소개시켜줬죠. 한 번 소개시켜줬나? 여튼 근데 6만 정도고 그 백낙천이 가장 당나라를 통해서 가장 시를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쓴 게 이제 3천수, 상당한 양이죠. 3천수라 이 최고 수준이에요. 두보 같은 시인도 900수, 1000수가 안 됩니다. 200은 그보다 훨씬 더 적고, 그러니까 유정원 말씀드렸죠. 유정원은 200수도 안 되고. 근데 당나라를 지나서 송나라에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전당시를 본때서 전송시라고 송나라 시 전집을 만들었는데 시 총수가 20만 수가 넘어요. 20만 수. 아마 지금 만들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보다 3배 이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시인 중에 유명한 백낙천이 겨우 3천수, 겨우가 아니지 3천수를 대단한 양을 써서 다작가로 유명한데 송나라 때 들어오면 뛰어난 시인들은 웬만하면 3천수예요. 그냥 3천수가 아니라 뭐 그거 거의 만수에 육박하는 시를 쓴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는 시인들이 전문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그냥 일상생활로 그냥 주고받은 거예요. 시를 늘 쓰는 거죠. 대단한 일인데 진짜. 그래서 그 철학자들도 시를 늘 쓰고, 정의천은 예외적입니다만은 늘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정시를 쓰는 게 아주 뭐라 그럴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을 한번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춘만 화락 심은 엄석휘 호나수점 방림비라 음여소립 란간외하니 요견초어 일록이라 꽃 떨어진 살인문 석양에 닫혀있고 저녁 까마귀 몇 마리 곁에 숲에서 난다. 시 읊은 뒤 난간 밖에 잠깐 서니 한 길로 돌아가는 나무꾼과 어부 멀리 보인다. 이 정도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이건 이제 소동파, 이 동파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동파. 제설인벼 횡간성령 측감봉 원근고저 각부동이라. 원근이죠. 원근고저 각부동이라. 불식 려산 진면목은 지연신제 차산중이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로로 보면 산마루가 되고 세로로 보면 봉우리라. 멀리 보였다 가깝다가 높다가 낮다가 각자 다 다르구나.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몸이
이 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서림벽이라고 그랬는데 서림은 서림사라는 절입니다. 뭐 숲에 쓸 리는 없죠. 서림사 벽에 이제 여기도 재라는 말이 나와요. 벽에 이제 재하다, 쓰다. 그죠? 이 시는 좀 이상하죠. 시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감을 잡기가 힘들죠. 당연히 고사도 안 보이고 또 어려운 낱말도 없고 문장도 뭐 이렇게 뭐 비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시가 술술 다 해서 그때 읽혔는데 뭐지 하는 반응이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동파가 한 48세쯤 쓴 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여산, 이 서림사라는 게 여산에 있는 설입니다. 여산은 그 이태백이 또 유명한 시를 써서, 여산을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중국의 여산이 또 엄청 유명한 거죠. 종교도 유명하고, 여기 무술 하는 사람도 꽤 여산이 굉장히 유명해서 중국 사람은 다 아는 데인데, 이 동파가 48살쯤 유배를 가게 돼서, 유배를 가다가 이 여산을 들린 거죠. 여산을 들려서 이제 여산에 관한 시를 몇 편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서림벽이죠. 특히 유명한데, 송나라 때에 이제 걸출한 시인들이 이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나라 때 구양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양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도 잘 쓰고 문장이 또 대단하고 역사학자에다가 서지학까지 하는데다가 또 그 비문 석각 이쪽에서 고고학에도 관련이 있었고, 또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못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 구양선이 엄청난 사람인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하튼 온갖 재주를 다 몰아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문나라 영수 정도가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글도 잘 쓰고 정치도 잘했고, 이 구양수가 말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자를 2명을 뽑고 제자들한테 모든 걸 일임을 하죠. 그래서 2명은 아마 굉장히 크게 된 인물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이 적중을 하죠. 사람은 안목까지 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한석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동파입니다. 동파. 그래서 진짜 왕한성은 정치로 대성을 했고, 동파는 뭐 정치로 대성을 했고, 이 사람이 문단의 영수가 시, 산문 뭐 엄청났죠. 왕한석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개혁정 정치가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 큰 오산입니다. 왕한석이 엄청난 학자인데다가 시를 1급 시인이에요. 시를 굉장히 잘 씁니다. 우리는 뭐 정치가로한 얘기해서 뭐 그러는데, 보통 시인이 아니에요. 그냥 시도 많이 썼고 시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동파하고 이 왕한석은 정치적으로 이 대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한석은 구양수의 제자이면서도 구양수의 어떤 면에 대해서 반발한 면이 있어서 그 반발을 하면서 대성을 해나간 사람이고, 동파는 구양수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발전시켜서 대성한 사람이에요. 방향이 다르지만 대성하다면서 똑같은데, 동파가 왕한석에게 존경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대립을 했지만 존경을 하면서 보내준 시가 또 유명한 게 있고, 왕한석 거기에 답시를 당연히 썼고, 그렇게 서로 알력이 있으면서도 존중하는 면에서는 어느 면에서 인정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동파는 아버지 소순이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동생 소철, 소시 3부자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냥 웬만한 게 아니라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문학사적인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이고, 왕한석의 아들이 왕방이라고 있어요. 왕방.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왕방이라고 있는데, 이 왕방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찍 죽어요. 세상 일찍 떠나서 왕한석이 자기 자식한테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왕방이 일찍 죽고 충격을 많이 받죠. 개혁정치 실패하고 이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자식이 일찍 죽어서 굉장히 충격을 또 많이 받죠. 이 왕방은 뭐 이제 경악에 뛰어난 사람이라서 지금 우리가 왕방의 장자주가 유명합니다. 젊으셔 죽어서 작품이 많지 않은데 왕방도 시도 또 작품이 많지 않아서 뛰어났고 경악에도 그래서 이 송대에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또 아까 말한 정명도 이런 사람 동시대인들이에요 다. 여하튼 그 정도의 지적 배경을 갖고 있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제서림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길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는 한마디로 시로 쓴 인식론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서양 철학의 경우는 철학이란 무엇이냐? 인식론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우리 근대 철학에서 얘기할 때 인식론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근대 철학에 들어와서죠. 거기서 인식론이 핵심 테마로 부상을 하기로 했는데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저기에 물건, 물, 앙지히라고 하는 그 칸트가 얘기한 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감각,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understanding, 오성. 어떤 사람은 감각, 이 촉각인 이런 감각으로 물을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내재하는 그 understanding, 오성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경험론이, 합리론이 논란이 벌어져서 이제 철학이 심화되는데, 소동파의 경우도 뭐 당시에 이제 성리학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서 이 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칠원절구로. 여산 진면목이라고 우리 진면목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고 여산 진면목이라고 진면목을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일상화 구어체로 쓰고 있는데 그 시의 출전이 여기입니다. 근데 진면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일상화 시킬 정도로 이 시가 유명하고 생각보다 시가 좀 뭐라 그러면 심오하다 그래야 되나? 이 시가 참 대단한 시죠. 그래서 불식 여기서는 식자는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여산이라는 것의 본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왜? 차산중이라 그래요. 차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세계를 제대로 보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게 동파의 전언입니다. 지금같이 드론 띄우면 다 볼 수 글쎄요. 그거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알 수가 없느냐? 이쪽으로 보면 요 모습이었어. 고기 한 마리였다가 산마리였다, 휘찌였다가 이렇게 보면 봉이 돼서 이 천변만화하는 사물의 모습. 이 사람은 뭘 보고 뭘 안다는 게 한쪽 면에서 어프로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계라고 그럴까? 그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게 다 각자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소동파라는 신이 왜 대단하냐? 일상의 감각을 가지고 평이한 말로 예사롭지 않은 세계를 툭 던지는 능력.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데 탐나는 능력이죠. 일상 언어로 어렵지 않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안에는 파고 들어가면 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철학시라고 그래요. 천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리시는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를 쓰는 겁니다.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도니 시와 이제 소동파를 견져보면 철학자는 서정시를 쓰고 시인은 철학시를 쓴 셈이죠. 그러니까 철학시인이 서정시라고 나눠서 철학자한테 배속을 시키고 서정시는 시인한테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우리가 고유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고유성 같은 건 사실 시 읽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저버리고 읽을 때
시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새롭게 시 자체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지금 뭐라 그럴까, 철학시, 천리시 그러면 성리학자들의 뭐라 그럴까 그 고유물이고, 송나라 특유의 장리인 것 같은 착각이 있죠. 그리고 또 천리시하면 심오하다는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진짜 뻔한 일반론이기 때문에 별로 귀담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천리시를 따져 올라가면 도연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시경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구한 전통이 있는 셈이라서, 굳이 천리시라고 얘기하는 건 송대의 어떤 걸 특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에 너무 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는 단지 좋은 시가 있고 덜 좋은 시가 있을 뿐이지 장르 배속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송대시의 일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송대시의 일상화라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소동파의 경우 시를 일상적으로 쓰게 되면, 일상적으로 쓴다고 뭐라 그럴까, 신변잡기적인 뻔한 얘기만 쓴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일상에서 드높은 철학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게 참 송대에 와서는 넓고 깊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다만 천리시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많은 경우 지식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굳이 지식인이냐, 감상할 땐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작자의 경우는 이게 지식인일 경우가 대부분이 이 점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송대의 시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일상시이고, 일상시는 신변잡기가 아니라 천리시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개의 송대 시를 읽어봤는데, 요거는 앞으로 송대 시를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읽겠다고 하는 일종의 예고편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서린벽을 읽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서린벽. 횡간성령 측간봉, 원근고저 각부동이라. 불식 여산 진면목은 지연신제 차산중이라. 가로로 보면 산마루가 되고 세로로 보면 봉우리가 되니, 멀다 가깝다가 높다 낮아 각자 다르다. 여산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몸이 이 산 안에 있기 때문.